아침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이제 자리에 가방을 놓고 선생님과 손을 잡고 네, 손인사하면서 브루스야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애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뭐 이럴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오늘 있었던 일,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생활지도를 할 때 두 아이가 왔어요. 기분이 나빴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뭐가 기분이 나빴어?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제가 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아이는 발끈해요. 내가 언제 너 무시했어? 아니거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불에다가 기름을 퍼부은 것처럼 올라가요. 이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감정을 안아주는 말의 저자이신 이현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로현아쌤 이현아입니다. 저는 현재 15년차 현직 교사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시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시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타까우신 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관해서인데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해야 할지 몰라서 서운할 때도 짜증나요 라고 표현을 하고 화가 나도 짜증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정 어휘가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한된 어휘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서운한 것보다 더 많이 서운하면 이제 개 짜증나, 네, 왕 짜증나, 네, 킹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한된 언어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과격한 표현들이 이제 앞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라든지 감격스러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납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꿀 이라든지 학부모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도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제 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밤마다 학원 숙제를 안 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이 습관이 배어있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내가 아닌 것처럼 너무 이제 분노를 쏟아붓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옆에서 너무 후회가 돼서 거실에 나와서 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화를 아이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학원 숙제 알아서 못하고 밀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왜 좀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후회.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에게 그대로 이제 감정의 하수구처럼 흘려보내게 되는 거고요. 아이의 성적표가 나의 육아 성적표처럼 돌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어른으로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이 방향성, 이게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 적당히 제대로 화를 내고 있는가. 이 화살표가 아이에게 향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돌아봐야 할 때인가? 좀 메타인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돌아볼 필요가 아이에게도 또 우리 어른에게도 있다는 것을 교실에서 많이 느꼈어요.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알고 싶어요. 네. 교실에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친구에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콤플렉스 이렇게 콕콕 찌르는 그런 경우 참다 화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물건을 던지거나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멀리서 봤던 아이들은 저 친구 이상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본인한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경우 그렇거든요. 굉장히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 나가게 돼요. 이런 회로가 돌아가거든요. A 하면 당연히 B 하지. 이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 당연히 짜증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로 속에 갇히게 되면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노하고
나도 모르는 화를 쏟아내고 나서 후회하는 아.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이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떻게 그 공간을 넓힐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나누는 건 이거예요. 하나, 둘, 셋, 3초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심호흡을 하면서 3초를 내 안에서 세요. 그리고 주변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지금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주변 소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들을 어떤 공간을 딱 확보하면 내가 한 템포 쉴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의 틈만 생기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한 번 참을까? 아니면 어떻게 내 감정을 좋게 표현하면 좋을까? 무슨 단어를 골라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꼭 가정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바로 분노는 염산과 같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분노는 염산과 같아서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훼손시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화를 내려고 할 때요. 화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요. 그쵸. 이 친구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퍼부음으로써 이것을 반응을 하려면 내 안에 일단 염산을 생산해야 되고, 이 염산을 내 손으로 퍼서 이걸 뿌리려면 내 손도 이미 문드러지고 훼손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노와 같은 염산을 지혜롭게 다룰 필요가 있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화를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꼭 들려줘요. 선생님,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단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감정 대화에 물꼬를 어떻게 틀까 제가 고민하면서 실제로 교실에서 아이들과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인데, 색깔손 인사. 색깔손 인사. 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지내는 거 너무 바쁘잖아요. 네. 교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매일매일 굴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틈이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공을 들이고 시간을 내야 아이들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을 내자 해서 제가 확보한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이제 자리에 가방을 놓고 선생님과 손을 잡고 네, 손인사하면서 브루스야,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애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뭐 이럴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네 마음은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오늘 노란색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란색이야? 그랬더니 저 오늘 카레 먹고 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항상 카레를 먹는데 며칠째 카레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빨리빨리 밥을 먹고 오느라 약간 체한 것 같다. 이러면서 본인이 오늘 있었던 일,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맨날 이제 악수할 때마다 오늘 너는 무슨 색이야? 물어보면 흰색이에요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악수 인사하면서 물어보면 저 오늘도 하얀색이에요. 왜?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되나? 이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모 상담 기간이 돼서 어머님을 만나뵌 거예요. 제가 아침 손인사할 때마다 아이가 하얀색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싶었다고 너무 감사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항상 틱으로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 반에 오면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는지 틱이 완전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비로소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으로 우리가 학교에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건가, 이런 생각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게 됐었거든요. 걔한테 너무 특별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 색깔 손인사 덕분에 이 아이가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사하면서 오늘 무슨 색이야 했을 때 저 오늘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너무 좋다 우리 깨끗한 하얀색으로 오늘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과 스킨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손을 끝에만 이렇게 잡거든요. 좀 네, 꽉 잡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안 놔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손이 축축하고 어떤 아이는 항상 핸드크림 냄새가 나고 이런 좀 감각적으로 아이와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고 아이들도 내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선생님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두 번째 솔루션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한 말인데요. 어떤 감정이 나에게 휘몰아칠 때 이것이 커다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불쑥불쑥 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게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감정의 이름을 아는 것은 내가 감정의 손잡이를 잡는 것이잖아요. 손잡이만 잡으면 사실 얘는 벽이 아니라 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면은 이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 문을 지금 열까? 아니면 좀 이따가 열까? 이걸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럼 내가 적절한 수준의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활짝 열어볼까? 아니면 살짝만 열어서 질문해볼까?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도 내가 손잡이만 쥐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안아주는 말이라는 책 안에 18가지의 감정에 이름을 붙인 그리고 감정을 안아주는 언어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제가 이제 3단계에서 소개해드릴 무드미터를 토대로 4가지 영역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담아놓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무드미터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감정의 문을 열던가 닫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 무드미터는요.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에서 개발을 했고요. 감정 코칭 도구예요. 제가 이것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감정의 개수도 조절을 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의 표현들도 쉽게 다듬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로축을 보시면요. 오른쪽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내 욕구가 충족된 상황이에요. 왼쪽은 불편한 상황이에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족이 됐으면 오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영역 아니면 초록 영역이에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또 구분하냐면요. 세로축을 보면 되는데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오늘 에너지가 나 좋아, 충만해. 그러면 노란 영역. 이때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들이고 이때 핵심 감정은 제가 일부러 가운데 넣었거든요. 기쁨이에요. 너무 기쁘고 신나고 그리고 내가 이 욕구가 끝까지 충족되고 에너지도 끝까지 뻗치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맥스. 너무 벅차올랐어. 이렇게 되고요. 나 너무 좋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초록 영역이에요. 초록 영역에서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의 감정이고 핵심 감정은 편안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갑니다. 내 에너지는 지금 뻗쳐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거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자책도 하게 되고 분노하고 핵심 이 감정이 화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는 감정들이 빨간 영역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화낼 힘도 없어요. 나 욕구는 충족 안 됐는데 화낼 힘도 없고 에너지 자체가 없어. 지쳤어. 무기력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슬퍼요. 핵심 감정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만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내가 욕구는 하나도 충족이 안 되고 에너지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절망하다까지 가요. 그래서 절망하다부터 벅차오르다까지 감정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드미터고요. 여기 보시면 그 표정을 이렇게 다 감정마다 작가께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존이 지금 나의 상태인가를 나의 활기와 욕구를 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는 표정을 보고서 지금 내 감정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과 이제 벽에 붙여 놓으시고요. 감정 용어들도 쉽게 바꾸어서 썼거든요. 표정과 이 영역들과 감정 어휘들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풍부한 감정 언어를 아이들이 확보한 채로 지혜롭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짜 감정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감정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이 아닌 나의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내 느낌을 말한 거니까 감정을 표현한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때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네가 우리 반 아이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그러면 네가 어떤 걸 봤는지, 그 아이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선생님한테 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만 빼놓고 서로 귓속말해요. 본 거죠.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러면 그 행동을 보고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감정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되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슬펐고요. 애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 아이들이 나 빼놓고 귓속말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한 내 해석이었던 거예요. 사실 내 감정은 그 아래에 서운하고 슬펐고 두려웠다가 내 감정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랑 생활 지도를 할 때 두 아이가 왔어요. 기분이 나빴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뭐가 기분이 나빴어?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제가 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아이는 발끈해요. 내가 언제 너 무시했어? 아니거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불에다가 기름을 퍼부은 것처럼 올라가요. 이때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에게 네가 본 것과 네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지난번 사회에 그 모둠 할 때 나 빼놓고 다른 아이들이랑 귓속말 했잖아. 그랬지. 그건 내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네가 그랬을 때 굉장히 서운하고 슬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아니죠. 미안하죠. 미안하고 돌아보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미안해. 내가 귓속말 한 거 사실 별말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줄 몰랐어.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감정을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상대방에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판단한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언제 너 무시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아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형제가 싸울 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잖아요. 엄마가 나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지? 아, 저 아이가 양말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 자리에 벗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이 서운했구나 하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봤지? 뭘 느꼈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지? 그 감정은 어떤 언어로 상대방한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판단해서 현명하게 조절한 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른으로서도 아이들과 소통할 때 너무 유용했던 방법이라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야, 네. 오늘 정말 꿀팁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짜 감정 표현 실전 연습 한번 해주세요. 퀴즈 한번 던져볼게요. 다음 중 느낌을 표현한 말은 무엇인지 3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1번,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왕따 시킨다고 느낀다. 2번,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 3번, 오늘 나는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다. 여기에서 느낌을 제대로 표현한 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진짜요? 2번입니다. 네. 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 이 가짜 감정 표현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요. 나의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말 습관이거든요.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 왕따 시키는 것 같았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내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감정 표현을 지향하고 판단과 생각보다는 내 감정 그대로를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네. 가슴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될 키워드를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뭘 꼽아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감정에도 지도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네. 길을 헤맬 때 이 지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 낯선 감정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감정을 안아주는 말. 책이 저는 아이들에게 감정의 지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맞은 감정 어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지혜롭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건강한 감정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조절할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힘껏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선명하고 단단한 이 감정 언어를 곁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현아 선생님의 신간도서 감정을 안아주는 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